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수능 특강에 있는 이동하 작가의 우울한 귀향을 가지고 소설 분석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특강에 있는 작품이니까 아마 이제 기말고사에도 나올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잘하면 수능에도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거는 뭐 모를 일이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 방법으로 인물도 파악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의 줄거리를 통해서 이 인물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고 또 앞부분의 줄거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 뒷부분의 내용까지 파악을 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 대학 졸업을 앞두고 서울에서 방황과 무기력 속에 생활하던 나는. 자, 이거 보세요. 벌써 이 한 줄밖에 안 읽었는데 정보가 엄청 많이 나왔죠. 자, 등장인물은 누구? 일단 나가 나왔죠. 그죠? 자, 근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다. 아직은 안 했나 봐요. 네, 한 4학년 2학기쯤 되는 것 같고요. 또 장소는 배경은 어디에서? 서울서. 네, 서울에서 또 지금 정서가 어떻다? 방황의 정서. 그렇죠? 또 상당히 무기력하단 말이에요. 힘이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급작스럽게 귀향을 결심한다. 자, 근데 이제 고향이 서울이 아닌가 보군요. 귀향, 즉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근데 그것도 갑자기 마음을 먹게 된 거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고향에 가겠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 항상 그 국어는 이유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귀향의 이유가 뭔지 알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귀향을 결심한다. 귀향한 나는. 그래서 이제 고향에 돌아갔죠. 귀향한 나는 친구인 건호의 집에 머물며 어린 시절에 자신인 윤이 겪었던 동물들의 비극을 소설로 써나간다. 자, 고향에 갔어요, 그죠? 고향에 가서 친구 건호가 나타났네요. 자, 인물이 또 한 명 나왔습니다. 인물 관계는 친구고요, 그죠? 자, 친구라고 하면은 어때요? 친구라고 하면은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툭 터놓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내가 이 친구인 건호를 통해서 뭔가를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집에 머물며 어린 시절에 자신인 윤이 겪었던. 근데 여기가 좀 이상하죠. 어린 시절에 자신인 윤? 그러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 다르고 지금 다르다는 얘기인가? 이게 좀 모를 일입니다, 그죠? 네. 자, 근데 이 수능특강 본문에도 어린 시절의 자신인 윤이라고 써 있어요. 수능특강 한 번씩 참조해 보시고요. 네, 18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윤이 겪었던 동무들의 비극을 소설로 써나간다. 자, 근데 어쨌든 뭐 동무들의 비극이라는 것이 있었고, 자, 그것을 갖다가 소설로 써나간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이 소설로 써나가는 행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무기력. 이것이 서로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다면 더 좋은 소설 읽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은 나는 지금 되게 힘이 없고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갔고 친구인 건호를 만났고 소설을 쓰기로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만 해줘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실까요? 새삼스럽게 귀향을 했다는 그 느낌을 나는 지금껏 가져본 적이 없다고 생각되었다. 나는 분명 서울을 출발하여 천여리를 남행, 마침내 귀향역일 수밖에 없는 삼성역에서 내렸던 것인데 거기서부터 도보로 10분 남짓한 거리를 내려와 내가 생활의 짐을 푼 이곳은 역시 서울과 마찬가지란 어처구니 없는 느낌이 들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자기가 서울을 분명히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했는데 어때? 귀향했다는 느낌을 나는 지금껏 가져본 적이 없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귀향했다는 느낌. 그럼 고향에 돌아갔다는 느낌이니까 어때요? 굉장히 그 푸근하고 마음이 놓이고 뭐 되게 좀 신나고 기대하는 바가 생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 기억도 나고. 자, 그랬는데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 삼성역, 지하철 2호선 삼성역이 아니겠죠. 자, 거기서부터 도보로 10분 남짓한 거리를 내려와서 근데 여기도 어때? 서울과
마찬가지라는 어처구니 없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밑줄 쳤냐면 소설에서는 이 느낌과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누구의 느낌과 생각? 인물의 생각과 느낌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소설은 인물 간의 갈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잖아요. 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에 따라서 어떤 느낌을 갖느냐가 역시 인물의 행동을 유발하게 되고요. 그 행동 때문에 또 다른 사람과 인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이 인물이 느낀 바를 적어 놓으면 꼭 밑줄 쳐주시고 꼭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보니까 서울과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정서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계속 갈게요. 나는 머리를 떨어뜨리고 묵묵히 걸었다. 자, 그리고 나는 또 어때? 묵묵히 걸어가고 있어요. 기분이 약간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죠? 빗물이 목덜미로 스며들어 그것이 싸늘한 입김처럼 가슴에 와닿았다. 이거 봐요. 자, 빗물 나왔잖아요. 빗물, 그죠? 자, 빗물 나왔는데 이 소재가 어떻다고? 싸늘한 입김처럼 가슴에 와닿았다. 자, 비유적 표현 써있잖아요. 그죠? 비유적 표현이 써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원관념, 보조관념을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자, 빗물은 빗물인데 이 빗물이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싸늘한 입김. 그럼 보통 입김이 따뜻하지 않나? 근데 이제 싸늘하다고 하니까 이 기분이 매우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선뜻한 촉감이 겨울을 생생히 느끼게 해줬다. 게다가 한 번 더 얘기하잖아요. 선뜻한 촉감. 선뜻한 촉감. 그리고 이것이 겨울이다. 이렇게 느끼게 해줬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는 또 어떻게 됐어? 잠시 몸을 부르르 떨었다 이거죠. 일단 추우면 마음이 신나다가도 움츠러들게 되는 법인데 이 사람은 앞서서 뭐라 그랬어요? 무기력 속에 살고 있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서울이나 여기나 똑같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의 기분은 여전히 무기력하고 답답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계속 갈게요. 다시 걸으면서 나는 또 생각했다. 자, 이번엔 또 무슨 생각을 했나? 그래도 나는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거라고. 나의 작업은 꾸준히 진전되고 있는 거라고. 자, 역시 또 생각을 했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인가 봤더니 그래도 나는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진전이 되고 있다라고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 어린 날의 기억을 몽땅 쓸어서 원고지 위에다가 재구성해 놓고 나면 나는 아마도 한 발치쯤 뒤로 물러서서 그것을 잘 들여다볼 수 있을 거라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자기의 이 어린 날의 기억이 문제군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다 이렇게 재구성해 놓고 나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는 아마 그것을 잘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앞서서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동무들의 비극이란 말이야. 그죠? 동무들의 비극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것을 갖다가 다 털어놓고 나면 그러면 그것을 잘 들여다본다. 즉 문제에서 헤어난다. 풀려난다. 마음속의 고통에서 마음의 평화로 넘어간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서 말이다 하고 나는 또 중얼거렸다. 자, 자기가 혼잣말 하는 거를 뭐라 그러지? 독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러니까 내적 갈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자기 마음속에 막 생각이 많고 막 이렇게 고민이 많으면 자꾸 그거를 꺼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 이제 그런 거에 하나라고, 그런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실까요? 어쩌면 그 세계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으리라.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 세계에서 떨어져 나올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답답한 세계가 되겠지? 자, 비가 좀 뜸해지는 것 같더니 곧 가랑비로 바뀌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는 이제 물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자, 이제 그게 이제 비였던 거죠. 가랑비로 바뀌었어요. 자,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려니 여린 새우가 뿌연 허공에서 먼지처럼 푸설푸설 떨어져 내 얼굴을 적셨다. 자, 새우는 가랑비입니다. 가랑비. 자, 근데 작가가 왜 이렇게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별로 중요한 것이진 않아요. 네. 자, 이 가랑비가 뿌연 허공에서 뭐처럼 먼지처럼 푸설푸설 떨어졌다. 역시 또 비법 쓰고 있죠. 먼지처럼 푸설푸설 떨어졌다. 자, 그러니까 이제 비도 막 먼지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좀 이렇게 막 차라리 시원하게 내렸으면 모르겠는데 뭔가 질척질척하고 답답한 느낌을 주고 있죠. 자, 그렇게 해종일 내린데도 뭐 괜찮을 거야 하고 나는 중얼댔다. 근데 또 그것도 또 이번 또 괜찮대.
그냥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뭔가 답답한 상태가 아닐까, 예, 이렇게 추측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은 한낮일 것이다. 자욱한 새우 속에서 겨울 대낮은 그렇지 침울하게 잠겨 있었다 이러잖아요, 그죠? 자기가 지금 기분이 되게 좋으면은 날씨가 흐려도 야 이게 겨울의 모습이 이런 거지 뭐, 분위기가 있네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자기 기분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답답하니까 뭐라고요? 침울하게 잠겨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모든 게 다 그 인물의 생각에서 비롯된 겁니다. 인물의 정서, 인물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따른 그 정서 때문에 모든 게 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해석 방법은 시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시와 소설이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란 말이죠. 자, 백꽃마당이 있었다. 빗속에 그것은 너절해 보였다. 자, 이번에는 백꽃마당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자, 역시 또 너절해 보였다 이러죠. 옹졸한 사내의 이마처럼 그것은 또 좋아 보이기도 했다. 자, 그리고 또 비유법 썼잖아요, 그죠? 자, 뭐 같다고요? 옹졸한, 여기 써줄게요. 옹졸한 사내의 이마처럼 그것이 또 좋아 보이기도 했다. 아니 그 좁은 거는 뭐 작은 방도 있고 작은 집도 있고 뭐 작은 공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자, 하필이면 뭐에다가 빗대요? 옹졸한 사내의 이마. 아, 속이 좁아가지고, 그죠? 자, 이러니까 결국은 뭐다? 자기 마음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답답한 마음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왜냐하면 앞에서 계속 그런 정서를 보여줬으니까. 동구의 제방이 오래전에 무너져 내려 그 돌과 흙더미가 상당한 면적을 빼앗아 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막 동네가 뭐 무너져 내리고 뭐 그러네, 그죠? 자, 중략돼 있고요. 제가 중략한 게 아니라 수능특강에 써 있습니다, 중략이라고. 자, 갑자기 싸늘한 촉감을 느끼고 유는 눈을 번쩍 떴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어때? 싸늘한 촉감을 느꼈죠? 그리고 눈을 떴대요. 윤이 눈 떴다. 눈을 감고 있었던 모양이네요. 자, 온갖 것들이 비산한다는 거는 날아다닌다는 뜻이죠. 허공 속에 수님이의 창백한 얼굴이, 자, 이번엔 또 수님이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근데 어떻다? 창백한 얼굴이다. 자, 아니 어머니의 근심 어린 얼굴이 어렴풋이, 그리고 어머니도 어때? 근심 어린 얼굴이죠, 그죠? 자, 그런 얼굴이 어렴풋이 떠오른다. 이 말을 쓰면서 그녀가 이렇게 말한다. 자, 그녀는 또 누구야? 자, 이 아이가 병이 났나? 엄마인 것 같네요, 그녀는요. 이렇게 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자, 유는 몸을 뒤척이면서 정말하고 중얼댔다. 난 병이라도 걸린 모양이다. 자, 그리고 난 어때? 병 걸린 것 같아. 몸이 아프군요. 자, 유는 불쑥 이렇게 물었다. 엄마요, 수님이 시집간다는 거 참말이가? 자, 수님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번에 시집간대. 근데 참말이냐라고 묻는 건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걸 수도 있지만 위에 있는 내용으로 밀어봤을 때 어때요? 왠지 가는 게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안 갔으면 좋겠다, 예,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실까요? 엄마가 눈을 둥그렇게 뜨고 한동안 내려다보더니 착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자, 이번엔 엄마가 어떻게 했다고? 착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이거죠. 자, 모를 일이제 그렇다는 말이야 있더라마는 점점점점, 이렇게 말줄임표를 해요. 자, 그러니까 있더라마는 하는 거 보니까 어때? 나도 잘 모르겠다 랄지, 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랄지,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갈까요? 자, 유는 몸을 엎드린 채 방바닥을 내려다보면서 다시 물었다. 어디로 갈 낀데? 정형사 주지가 데려간다 카더라. 자, 정형사는 저기 절 이름인 것 같고 주지는 주지 스님인 것 같죠, 그죠? 스님이 게다가 주지 스님이 이 여자애를 데려다가 산다고? 우리 상식으로는 잘 믿어지지가 않죠, 그죠? 유는 그만 입을 다물었다. 워낙 풍파가 드센 집안이라 그 언니매로 혼처가 잘 나서지 않을 줄 알았는데 잘된 일이지로. 부처님 전에 시주하더니 말이다. 하기사, 수님이가 좀 어려서 가엾긴 하지만서도 그 언니가 됐더라면 좋았을걸. 자, 이 풍파가 드센 집안이라는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혼처가 잘 안 나타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잘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잘 돼서 축하하는 말에서 그런 건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어떻게? 앞에서 분위기가 쳐져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잘 된 일이라는 것은 애써 외면하는,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언니가 됐더라면 좋았을 거로 주지 어른이 스님이 쪽을 원하니 할 수 없는 일이지로. 자,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주지 스님이 원하는 것대로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그 시집 가고 결혼하고 이러는 일을 갖다가 뭐 상대방이 뭐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러는 게 어딨어요. 그 무슨 팔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고, 뭔가 좀 부자연스럽고, 그 수님이가 지금 어떤 마음일지 잘 모르겠는, 아마 이제 좋지 않은 마음이겠죠. 자,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꼬박 닷새를 알았다. 자, 그러고서 나는 어때 또? 유는 몸이 아프죠. 무려 5일 동안이나 알았어요. 자, 그동안 건호가 두어 번, 그리고 의외로 철이가 한 번 다녀갔다. 철이는 철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그죠? 자, 근데 철이는 어때요? 한 번 다녀갔고요. 또 건호도 왔다 갔고 그렇습니다. 자, 시종 말이 없었다. 그는 어릴 때와는 판이하게 변해 있었다. 자, 그리고 변했대. 그러면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국어의 핵심이 이제 대조에 있거든요. 대조는 아시다시피 두 대상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변했대요. 그럼 옛날에는 어땠는데 지금 어떠냐가 중요하겠죠. 그 차이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돌지 않는 그네의 물방앗간이 그것을 휩싸고 있는 어두운 공기가. 자, 이거 봐봐. 자, 이번엔 또 어때요? 물방앗간인데 어때? 돌지를 않습니다. 그죠?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또 공기는 공기인데 어떤 공기? 어두운 공기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이렇게 꾸며주는 말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분위기를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방아는 잘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제 기능을 하는 것인데 그냥 딱 멈췄어.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또 공기는 또 어떻습니까? 어두워요. 그죠? 그럼 뭔가 정체돼 있고 낡은 것 같고 녹슨 것 같고, 이런 느낌인 것이죠. 자, 그를 말없는 소년으로 만들어 버린 모양이었다. 그리고 또 그는 어때? 말이 없어. 소년이면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흥미 있는 것도 많고 그럴 텐데 애가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혀 아이답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동네에 뭔가 굉장히 어두운 그림자가 몰려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계속 보시죠. 바람벽을 의지하고 묵묵히 앉아있는 그를 쳐다보면서 유는 언젠가 그를 따라가서 본 적이 있었던 공작의 세계를 생각해냈다. 자, 그리고 유는요 자, 앞에 처리를 보면서 공작의 세계를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공작의 세계. 자, 뭘까요? 공작의 세계. 야트막한 나무 상자 안에 마을이 있고 산이 있고 그와 부대끼던 사람들의 모습이 모두 만들어져 있었다. 미니어처라고 하나요 요새? 그죠? 그런 느낌인데, 철이는 우스꽝스러운 기차를 타고 있었는데 그 차는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아직도 맨 그 자리에서만 달리고 있을 것이었다. 자,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자, 기차를 실제 기차가 아니고 모형 기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리에서만 달리고 있는 것인데, 자,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왜 할까? 다음 페이지 볼까요? 성냥갑 같은 방앗간 지붕에 덩그렇게 누워있던 그의 엄마는 이제 치워졌을 것이다. 자, 그리고 방앗간 지붕을 성냥갑에다가 빗댔어요.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의미를 뽑아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엄마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성냥갑 같았다고 하는데, 성냥갑 기본적으로 크진 않겠죠. 크지 않은 방앗간 지붕? 이것도 뭐 그렇게 대단한 의미를 전해주는 것이 않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그녀는 이미 죽어버린 것이다. 근데 어떻게 사망했어? 사람이 사망한다는 건 큰일이잖아요, 그죠? 엄마가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님이 아버지처럼 그 공작의 세계에서도 추방당했을 것이었다. 자, 그러니까요. 자, 추방당했다 엄마는. 그런데 전환되고 있어요. 자, 그 형은 어떻게 되었을까? 자, 형도 있어. 근데 이 형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유는 생각했다. 수님이 아버지가 죽던 날부터 그의 형은 마을에서 영영 사라져 버린 것이다. 자, 근데 수님이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또 형도 어때? 영영 사라져 버렸어. 이게 뭐 죽었다 살았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실종이야. 없어졌어요. 자, 그 인상 깊던 나팔 소리와 함께. 근데 이 형은 나팔을 좀 불었나 봅니다. 근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윤의 기억으로는 어때? 형은
나팔 소리와 함께 기억되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자, 그러한 형을 철이는 왜 그 세계에다 남겨두었을까? 분명 물바퀴 아래쪽에 그의 형은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왜냐고 불쑥 물어보려다가 그만두었다. 시무룩하게 앉아 있는 그를 건드리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여전히 그는 철이는 시무룩하게 앉아서 있었고, 자, 나는 건드리고 싶지가 않았군요. 자, 그는 윤의 얼굴을 멍청이 바라보다가 방바닥으로 시선을 내리깔았다가 또 어금니를 질겅질겅 씹어보다가 하더니 마침내 일어섰다. 자, 사람이 사람을 보는데 멍청이 바라보고 있어. 기력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시선은 어때요? 내리깔아. 그 다음에 뭐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닌데 질겅질겅 어금니를 씹어. 그러더니 일어났죠? 자, 왜 일어났다가 왜 중요하냐? 여태까지 앉아 있었잖아요. 행동이 바뀌었잖아. 그죠? 행동이 바뀌면 뭔가 사건이 전개될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일종의 진행해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고는 들어올 때처럼 아무 말도 없이 나가버렸다. 자, 근데 또 휙 나가버렸어. 뭔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멍청하게 보고 있다가 휙 또 나가버립니다. 아주 그 답답하기 그지가 없죠. 문 밖에 대돌에서부터 마당으로 신을 찍찍 끌고 가는 소리가 들렸다. 또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찍 끌고 나가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게 이제 간접 제시가 될 텐데, 이런 간접 제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다, 상당히 그 우울한 듯한 느낌을 준다고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더니 다시 발소리가 가까우면서 문이 벌컥 열렸다. 근데 어때? 다시 돌아왔어. 그러더니 문이 벌컥 하고 열려버렸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나한테 이 얼굴을 보여줄 것 같은데, 딱딱하게 굳은 얼굴이 방 안으로 쑥 들어지면서, 자, 여전히 어때? 근데 표정은 딱딱하게 굳은 얼굴이죠. 자, 그러니까 여전히 침울한 정서로 일관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얼굴에 들어오면서 그가 불쑥 물었다. 수님이가 중놈하고 혼인한대지? 자, 대화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을 이르는 말, 사람을 이를 때는 호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호칭이 뭐야? 아까는 엄마는 주지스님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는 중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호칭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심리적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놈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어때요?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 멀다? 스님이라고 불러도 시원찮을 판에 뭐라고? 중놈, 이거는 약간 비하하는 표현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심리적 거리가 매우 멀다. 즉 수님이의 결혼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윤은 조용히 머리를 끄덕였다. 자, 윤이 맞다고 이렇게 하고요. 자, 그의 얼굴이 더욱 굳어지는 것 같았다. 자, 근데 그걸 확인했더니 어때? 그의 얼굴이 더욱더 굳어져 버립니다. 자, 시선을 내리깐 채 어금니를 질겅질겅 씹으면서 한동안 서 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여리게 떨었다. 그러니까 손이 막 떨려. 분노인 것 같기도 하고 슬픔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호흡이 몹시도 거칠어졌다고 윤은 생각했다. 그 얼굴이 휙 쳐 들리면서 문득 이렇게 내뱉었다. 자, 이 대화 나오죠? 인물의 심리 등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날 때부터 틀려먹은 종자들이제. 난 말이다. 말짱 까 뒤집어 놓고 이 마을이야. 마을을 떠나버릴 기다. 영영 떠나버릴 기다. 자, 아까 말 하나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확 말을 내뱉어 버렸어. 그죠? 자, 말짱 뒤집어 까놓고 이마시를 떠나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아예 안 돌아온다잖아요. 영영 떠나버리겠다고. 뭔가 강한 결심을 한 거죠. 그 수님이의 결혼 소식, 그 중놈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이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이렇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문이 거칠게 닫히더니 마당을 뛰어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문을 거칠게 닫았다는 것은 직접 제시일까요? 간접 제시일까요? 간접 제시죠. 자, 어떻게 알아? 문을 거칠게 닫은 걸 보니까 이 사람이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인물의 행동 묘사 따위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무슨 제시? 간접 제시. 자, 마당을 뛰어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탁탁탁탁. 자,
자, 윤은 왜인지도 모르게 몸을 또 역시 불로 떨었다. 자, 뭔가 이 윤도 그렇게 자기 마음을 탁 드러내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 그죠? 왠지 막 몸으로만 표현이 되고 굉장히 어둡습니다. 아우 어두워. 자, 계속. 그 며칠 후에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 마을을 휩쓸었다. 자, 평화롭던 상황에서 또는 조용하던 상황에서 뭔가 놀라운 소문이 돌았다는 것은 큰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 국어 표현 방식, 중요한 표현 방식 비대인, 비유, 대조, 인과 중에서 일단 대조가 나와 있군요. 자,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을을 휩쓸었다. 철이놈의 형이 잡혔단다. 자, 이 형이 잡혔대. 수님이 아버지를 죽인 그놈이 잡혔다. 근데 이 형이 수님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하고 마을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통 흥분에 들떠 짓 떠들고 또 돌아다녔다. 자, 근데 표현을 또 어떻게 썼어요? 짓 떠들고. 짓이기다 할 때 그 짓이잖아요, 그죠? 강하게, 세게, 함부로 뭐 이런 뜻인데, 자, 막 사람들이 흥분해서 떠들었어. 자, 그 일로 해서 조용했던 마을은 다시 저 지난날의 백꽃마당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러면은 지난날의 백꽃마당 시절은 되게 소란스러웠던 그런 시절인가 봅니다. 자, 그러나 전환되고 있죠. 그러나 자, 그때의 장본인들은 이미 마을에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였던 것이다. 수님이 아버지와 철이 엄마는 오래전에 죽어 땅속에 묻혔고 철이 형도 그 끔찍한 날로부터 모습을 감춘 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었고 철이와 수님도 이제는 훨씬 자라버린 것이었다. 자, 그렇죠. 모든 일은 다 지나가게 마련이니까. 자, 철이 형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철이와 수님이 역시 다 자라버렸고, 자, 그런데도 소문은 맑은 못물을 휘저어 놓은, 못물은 연못물이죠. 휘저어 놓은 것처럼 그 바닥에 침잠은 가라앉다라는 뜻이죠. 자, 있던 갖가지 인상들을 한꺼번에 떠올리면서 마을을 흐려놓았다. 역시 비유적 표현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조용했다가 다시 막 소란스러워지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를 일들, 얘기들이 막 돌아다니고 소문이 돌고, 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붙잡혔다는 그 철이 형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적어도 윤에게는 그렇게 생각되었다. 거의 10년이 가까운 세월 뒤에 다시 나타난 그 철이 형의 모습을 소상하게 얘기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라고는 다만 철이 형이 잡혔다는 것, 그리고 그것도 방앗간 속에서라는 것뿐이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은 어때요? 직접 제시야, 간접 제시야? 바로 직접 제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직접 제시로 해가지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해주는데,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봤을 때는 그렇게 뭔가 이 줄거리가 확 손에 잡히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무기력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도 역시나 이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는 상태였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중략되고 철이 얘기가 나오고 수님이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지금 읽어본 바로는 인물의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지만 이게 도대체 어떤 그 큰 줄거리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거는 좀 짐작이 어렵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작품을 출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출제자들께서 이번 소설 작품으로는, 이번 소설 지문 가지고는 인물의 내면 표현, 정서 표현, 자, 이런 것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문제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그 인물 간의 갈등 관계를 분석해 보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해야 되겠다, 요걸 중심으로 해서 출제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소설 지문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이야기 구조니까 서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겠다, 그것을 중심으로 보겠다, 이런 작품 지문들도 있거든요. 자,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소설 지문에 따라서는 이렇게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 위주로 전개가 되도록 이렇게 잘라놓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두 사람 나와서 첨예하게 갈등하는, 말로 갈등하든 서술자가 설명해주든 이 갈등하는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문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이동화 작가의 우울한 귀향이라는 작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을 가지고 소설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